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미국 증시가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지난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죠. 하지만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적인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 최근 이틀 정도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날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강력한 어떤 재료가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내려도 너무 내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은 시장 상승에 꽤 큰 도움을 줬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전날 노드스트롬에 이어서 이번엔 메이시스입니다. 백화점이 2연타를 기록하고 있는데 메이시스도 가이던스 상향과 함께 16%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달러트리의 호실적과 함께 달러트리는 2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달러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판 다이소들, 달러 제너럴 이런 기업들도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걸 보니까 최근에는 아주 비싼 걸 팔거나 아니면 아주 싼 걸 파는 그런 유통업체들 말고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날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와 함께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본장 들어서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전철인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5월 26일 미국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몇 주 동안의 연속적인 하락에 지쳐있는 미국 증시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으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대 상승세를 시현해줬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간 단위 상승률 3대 지수 모두 4% 내외의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평가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LPL 파이낸셜의 의견인데 어제와 오늘 나오고 있는 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 월마트와 타깃의 실적을 보면서 촉발됐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과도했구나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리테일주들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70%나 떠받들고 있는 소비가 죽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르는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월가의 투자기관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평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맘 놓고 랠리를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덜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랠리는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지속되는 한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이 상승장의 수명이 매우 짧을 거다. 즉 시장이 오르더라도 그 지속 기간이 며칠 정도에 불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측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월가의 평가들 모두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리테일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렇게 헤드라인 형태로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백화점 체인에 해당하는 메이시스 2022년도 이익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장중에 많게는 15%의 급등세를 연출해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방용품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 기대 이상의 어닝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10% 이상의 급등세에 시연을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판 다이소에 해당하는 달러트리 그리고 달러 제너럴 모두 견조한 실적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20%대, 10%대의 급등세를 시연해줬고요. 특히나 달러트리의 경우에는 20% 넘게 오르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 오늘 실적 발표가 전해졌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대의 강세 흐름을 연출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리테일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리테일주들을 모아놓은
ETF죠. 이 스파이더 S&P 리테일 ETF가 5%가량의 급등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열어서 조금 더 전반적인 분위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11개 섹터가 일제히 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시장 지배력이 강한 테슬라와 아마존이 크게 오르면서 시클리컬 섹터가 무려 5% 가까운 급등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줬습니다. 그 밖에도 빅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 섹터 모두 2%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그랬던 반면에 여기 조금씩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 유틸리티 섹터가 강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기록해 줬습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 5%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힘을 내줬다는 점이 참 다행스럽게 여겨지는데 현 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를 약하게 제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락하는 반응을 보여줬지만 이번 실적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일단 긍정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모멘텀을 강조하면서 제프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레이먼드 제임스를 비롯한 다수의 IB들이 매수 혹은 강력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또한 올려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180달러대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도체 테마 안에서 AVGO라는 티커를 사용하고 있는 브로드컴 역시도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클라우드 기업인 VM웨어 6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기업 M&A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VM웨어의 주가는 3% 오른 한편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3%대의 동반 강세를 시연해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sek터 안에서는 페이스북 옆에 작게 위치해 있는 트위터의 주가 6%의 강세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한 조달금을 335억 달러로 늘렸다. 그러면서 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주가 오늘 힘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우려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독일 측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죠. 그러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 가격 오늘장에서 2개월 내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다는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일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의 빅스텝 의지가 확인이 됐죠. 한편으로는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의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면들 때문에 앞으로 금 가격이 1,82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애프터마켓은 마켓 픽4로 네 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떤 키워드가 먼저 마련되어 있을지 한번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고점의 증거라고 하는데 요즘 뭐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고점의 증거라고 하니까 이게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시장에서 경제 지표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 이제 좀 내려올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심리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어떤 그 연준 회의를 통해 가지고 50bp 정도를 두 번 더 인상하겠다. 지금 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준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라든가 미국 경제를 더 이상 침체 국면으로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연준의 정책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증거와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최근 2주 사이에 고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지난밤에 모기지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2회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충분히 안도감을 주었는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 평균적으로 한 37만 불, 그러니까 4억 조금 넘어가는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데 30년 이자를 지금 계산을 해보면 1년 전과 정말 뭐 단순하게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 기준으로 한화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자를 더 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지방 중소도시에 가가지고 2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돈인데 그걸 이자로 다 내야 된다라는 게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매력을 갖다가 낮추면서 자산을 축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침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기지 금리가 2회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그 폭이 작더라도 시장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고점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좀 놀랍네요. 4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하나 살기 위해서 1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1억 7천이 된다고 하니까 30년간 지불하는 겁니다. 10년간 지불하는 이자가요. 알겠습니다. 30년간. 30년간. 어쨌든 굉장히 큰 비용. 자,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지금 고점을 지나가고 있는 신호가 하나씩 포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인데 그렇다면 혹시 다른 증거들은 없을까요? 네, 다른 증거를 또 하나 찾아보니까 지난밤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월마트나 타겟 쪽에서 굉장히 비용 문제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하락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월마트나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소매업체들이 직원들을 해고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 자체를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비용 증가 부분을 이제 직원을 해고함으로 해서 이제 임금을 줄이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밤에 이제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보니까 좀 올라갈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8천 건이나 떨어지면서 21만 건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한동안 임금에 대한 압력이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지난밤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지표나 아니면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시장에 가장 불안했던 요인들이 조금씩 고점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증거들을 몇 가지 저희에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정반대죠. 저점의 증거입니다. 저점의 증거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티그룹에서 이번에 어떤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신들만의 약세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자신들만의 약세장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본 결과 저점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할 때이다라는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시티그룹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베어마켓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M&A 흐름, 또 펀드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8개 문항 가운데 현재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6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에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이 18개 문항 가운데 8.5개가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엔 시장이 실제로 꽤 오랜 기간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죠. 자, 시티그룹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이 수치가 낮아지면 역사적으로 주가는 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18개 항목 가운데 6개에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경우 향후 12개월간 평균 31%의 수익률로 상당히 견조한 주식시장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심지어 수년간 약세장에 들어선 경우에도 이 지표는 그동안 맞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지표가 저점 매수 시그널을 보냈던 것은 바로 팬데믹 시절이었던 2020년 2월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5.5개 항목만이 빨간불을 켰었고 결국 3월 시장에 저점이 나왔죠. 물론 몇 가지 요인들이 안 들어맞을 수는 있겠지만 빨간불 6개 이하는 결국 매수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바로 시티그룹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가 뭐 시티그룹의 매수 시그널을 무조건 믿자는 건 아니지만요. 시장이 많이 저렴해진 건 사실인데 이런 가운데 이런 또 시그널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시장은 바닥을 쳤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태수 세무사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 고점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지표가 굉장히 그 많이 언론에 노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그때 워렌 버핏의 지표가 맞았는데 그때 경고했던 게 맞았는데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워렌 버핏의 지표가 나왔을 때 고점이라고 경고를 했을 때 우리가 기술주들을 팔아버렸으면은 기술주들이 줬던 그 많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실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빠져나온 그런 결과가 됐을 겁니다. 저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지표들은 항상 시간적인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최소한 5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죠. 그리고 당장 눈앞에는 7월 말까지 1%포인트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당장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2분기 쪽에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끌어올렸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그 지표들을 얘기를 하면서 고점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 3연속 이상의 3연속 되는 지표가 그 흐름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는 어떤 흐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그렇지만은 시간적인 것을 생각해서 저점에 대해서 확신하고 먼저 서둘러서 움직이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들도 정말 고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도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바로 반등이냐 이런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그렇죠. 천천히 좀 자신들이 부족했던 것들을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채워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이 소비 양극화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사실 저도 어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정말 아주 비싼 걸 팔거나 아니면 아주 싼 걸 파는 그런 소매 유통업체들만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자, 오늘 소비 양극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지난밤에 뭐 메이시스라든가 노드스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사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 고객들은 사실 섣불리 지금 백화점에 가가지고 뭔가 파티가 있는데 파티에 갈 옷을 새로 사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옷을 꺼내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이제 리오프닝 시즌이 되고 했으니까 파티도 열리고 하면은 새로운 옷을 백화점에 가서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이제 매출이 증가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이제 두드러진다는 얘기죠.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드레스라든가 여자들 신발이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의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백화점의 1층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할인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저가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쪽에서는 그다지 매출이 느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들도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복수심에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소득 한 7만 5천 달러가 안 되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시대에 일시적으로 소비 욕구가 터지면서 이제 고소득층에서 소비를 하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에 내가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궁금증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 이렇게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지금 최근에는 좋지만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식 투자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노드스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가이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매출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고소득층의 사람들이 지금은 백화점으로 갑니다. 백화점으로 가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 브랜드 샵에서 소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브랜드 샵들이 많이 이렇게 문 닫은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백화점에 있던 기존의 고급 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 여기에 가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백화점을 들락거릴 거냐? 아니죠. 백화점에서 의류라든가 이런 액세서리 사는 거는 이제 다시 또 다른 개인 브랜드 매장으로 옮길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행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카지노 크루즈 고급 주택이나 고급 자동차들 그리고 개별 고급 상품 브랜드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의적인 재량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사람들은 그러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소득원이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과거에는 정부에서 돈을 줬단 말이죠. 캐시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 주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하반기에 바이든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거치면서 중간 선거 거치면서 많은 이제 의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이든 정부가 힘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오히려 트럼프 쪽이 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바이든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재정적인 뭐 3억 달러 이상의 3조 달러 이상의 그런 재정적인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이어가지고 무난히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이 낮은 사람들은 소비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면서 우리가 소비 관련주들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백화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참
보기 좋은 말인데 그래도 매수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장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반면에 본장에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엔비디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고수를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여기에다가 중국의 락다운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 타격이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증권사들 최소 16곳이 어제 투자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16곳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지속적인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타격으로 인해서 연간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결국 목표 주가는 좀 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자, 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뭐 제프리스를 비롯해서 바클레이즈, JP모건, 시티 가릴 것 없이 거의 한 16개 증권사가 2곳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 16개 증권사 가운데 10곳이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니드엠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거의 한 번에 40%나 크게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는 내렸지만 계속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 센터 분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는 올해 내내 성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발표했고 또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네, 엔비디아 굉장히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은 좀 미흡했지만 좋게 나왔습니다. 장 시작 전만 해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장 시작하고 나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살짝 기울었는데 어디로 기울었냐면은 실적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측치를 줄인 부분이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떤 일시적 비용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일회성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울었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한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그 분석가들 지난 밤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목표가가 이미 10% 이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기준에서 시장 이하의 등급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펀드 매니저 그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는 약 한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4월 달에 9명이었다가 5월 달에는 15명으로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많이 다운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금 현재 기존 제품들을 애플처럼 이제 기존 제품들을 저가로 이제 많이 넘겼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축소가 펀더멘탈에 기인한 거다. 이런 또 의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건데, 지금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게임 수요가 팬데믹 시절처럼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앞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라는 거는 사실 개인의 성향입니다. 리스크를 좀 많이 부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난밤이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거래량 늘었다고 매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두세 개 정도는 더 보면서 지지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또 안전한 성향의 투자자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어떤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성향을 정확히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별로 매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